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8년 동안 살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놀랍게도 며느리는 저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아기 만지지 마세요. 그 순간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고 이어서 남편이 내뱉은 세 마디에 그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댓글에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알면 정말 기쁩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73입니다. 모든 것은 제 아들 지훈이가 새아내 서연이를 데리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 정수와 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굳이 말을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힘든 시기에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입니다. 안정될 때까지만 몇 달만 있을게요. 지훈이는 짐을 들여놓으며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 사람이 북적여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친절하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항상 부엌일을 돕겠다고 나섰고 저희 집안의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며 집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마치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될 것이라던 시간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마침내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서서히 변해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수납장을 더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작은 제안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특정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안은 비판으로, 비판은 위장된 명령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세요. 저는 점차 제 부엌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근처에 있을 때 요리하는 것을 피하고 그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저를 위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치 제 공간이 아닌 곳을 침범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당연히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 있어요? 가끔 우리 둘만 방에 있을 때 남편이 묻곤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 같아.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서연이도 자기 방식이 있고 도와주려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몇 달 후 서연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아들, 제 첫 손주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신선한 꽃을 두고 집안은 티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으며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기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부엌에서 서연이가 갓난아기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를 환하게 만들 작은 꽃꽂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목적이 생겼다는 기쁨에 저는 나지막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꽃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피곤한 기색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즉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아기 쉬어야 해요. 미안하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분위기 좀 밝게 하려고 꽃을 좀 가져왔어.
그녀는 아기를 보호하듯 안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손주를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이 저를 거칠게 뒤로 밀치는 것을 느꼈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넘어졌고 꽃들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꽃병의 물이 제 주위로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만질 생각도 마세요. 그녀는 혐오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더럽잖아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집 거실 바닥에 흩어진 꽃과 물웅덩이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저. 충격으로 몸이 아팠지만 육체적 고통은 제가 느낀 굴욕과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돌봐온 바로 그 손. 가족을 위해 수천 번의 식사를 준비했던 손. 우리 정원에 꽃을 심었던 손. 지훈이가 아기였을 때 그를 안아주었던 바로 그 손.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럽다고.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기조차도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은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진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잔인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경멸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추스르려 애썼고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꽃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을, 그녀의 눈에 담긴 경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수가 보이기 전에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저를 일으켜 주었고 그의 부드러운 손이 제 팔을 감쌌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의 눈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억눌려 있었지만 분명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결연한 무언가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서 있는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손주를 품에 안고 얼굴에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정수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그냥 아기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초보 엄마들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훈아. 정수가 서연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너랑 할 얘기가 있다. 서연이는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든 채 아기를 다른 팔로 옮겨 안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버님. 지훈 씨랑 저랑 얘기 중이었는데 위생상의 이유로 아기가 집의 주요 공간에 있을 때는 어머님이 방에 계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집의 공용 공간에서 쫓겨나고 제 손주에게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다니.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그가 저를 변호해줄 무언가를, 그 어떤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아기를 위해 최선인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저를 부축해 계단을 올라 우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은 꽃병물에 젖어 있었고 무릎은 넘어져서 아팠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느낀 배신감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쳤어요? 정수가 제 옷을 갈아입히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씩 하루하루 해마다 제 집에서 쫓겨나 마침내 자신의 벽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수 옆에 침대에 누워 그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에는 익숙한 잠의 리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일하고 있었고, 처리하고 있었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수년간 익힌 습관대로 조용히 방 안을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영희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편안하다고 느낀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어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였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두려움 없이 계단을 내려왔던 때, 비판받지 않고 요리했던 때, 방해받거나 지적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했던 때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사 오기 전이었겠죠. 정수는 마치 자신 속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바뀔 겁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정수가 이제는 아기 공간으로 변해버린 그의 옛 서재에서 지훈이와 대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격렬했습니다. 정확한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톤은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허용해왔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저는 바쁘게 지내려고 우리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공과금 고지서들이었는데 모두 며느리 최서연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소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계속 찾아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본 요금 명의가 그녀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니 우체국의 공식 서류인 우편물 전송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우리 집 주소에 모든 우편물이 먼저 서연이의 이름으로 도착하도록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찾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서류들을 검토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 씨, 우리 공과금 고지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보통 당신이 처리하잖아요, 정수 씨. 근데 생각해보니 몇 달 동안 고지서를 본 적이 없네요. 나도 그래요. 그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단지 우리 집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달콤한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무슨 일 없으시죠? 두 분 다 언짢아 보이시네요. 정수가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아, 왜 우리 집 공과금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니? 아주 잠깐 저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계산, 상황에 대한 빠른 평가. 그러고 나서 미소가 더 넓게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요금 회사랑 착오가 좀 있었어요. 자꾸 고지서를 엉뚱한 주소로 보내서 제때 납부되도록 제 이름으로 임시로 이전해 놨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6개월 동안이나?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아기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네요. 원하시면 내일 전화해서 다시 명에 이전할게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거짓되고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럼 우편물 전송은 뭐지? 우체국에 이 주소의 모든 우편물을 먼저 너에게 보내는 전송 신청서가 있던데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우편물 전송이요?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아마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주소 업데이트할 때 실수가 있었나 봐요. 8년 전의 말이지. 정수가 응수했습니다.
서연이의 상냥한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걸로 이렇게 야단법석이신지 모르겠네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다 같이 여기서 살고 있고요. 여긴 우리 집이야, 서연아. 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연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 집에 기여하고 있고요. 공과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게 당연하죠. 그때 저는 작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기여하고 있니, 서연아? 서연이의 눈이 저를 향하며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이었고, 그녀가 평정심을 되찾기 전에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충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집안 스케줄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죠.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이상 신경 쓸 시간이 없는 실무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고지서를 바꾸는 일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거만함은 명백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에 대한 진짜 생각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노망나지 않았어, 서연아. 정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40년 넘게 우리 집과 재정을 관리해왔어. 물론 그러셨겠죠.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정반대를 암시했습니다. 전 그냥 도우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두 분이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지훈 씨랑 저 다른 곳 알아볼 수 있어요. 그녀의 위협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물러서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어떤 행동이든 받아들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최선일 수도 있겠구나.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너랑 지훈이가 이제 너희만의 집을 구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여기서 8년이나 있었잖니. 그 정도면 충분해. 진심이 실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지훈 씨, 지훈 씨, 이리 좀 와봐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몇 초 만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셔. 서연이가 꾸며낸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 쪼가리 때문에 화가 나셔서 이제 갓난아기랑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신다고. 정수가 지훈이에게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동의나 허락 없이 우리 집 공과금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있었어. 우편물도 우체국을 통해 전송시키고 있었고, 지훈이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냥 고지서가 제때 납부되도록 행정 편의상. 그런 거야. 아버님이 실제보다 훨씬 더 음흉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6개월 동안이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다니까. 임신이랑 이것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지훈이는 서류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 여기주 거주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말도 안 돼. 서연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서류일 뿐이야. 부모님이 편집증적으로 구시는 거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아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수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작은 변화들, 서연이가 점차 집안의 통제권을 더 많이 가져갔던 모든 방식들, 우리와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던 모든 순간들. 서연아, 지훈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공과금을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설명했잖아. 아니,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야?
제가 알던 일에 처음으로 서연이는 진정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가 거실에 긴장감을 느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려고 그랬어.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을 돌봐드리려고. 돌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지.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했어. 제대로? 저는 다시 말할 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일들을 제대로 처리해 왔어. 서연이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평정심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저는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분노를 보았습니다. 네, 관리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했어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래서 네가 통제하기로 결정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허락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살아요. 이 집에 기여하고 있고요. 우리 집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집이 아니야.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제 집이었어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모든 방을 청소했고, 모든 수납장을 정리했고, 모든 시스템을 관리했어요. 이제는 두 분보다 제가 이 집을 더 잘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8년 동안 우리 집에 산 것이 우리의 40년 소유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가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고지서를 내 이름으로 해서 정확히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마치 그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유지하려고 했지. 누군가는 이런 일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그런데 왜 그게 너여야만 했지?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아채는 것도 나고 행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처리할 시간이 있는 것도 나니까. 네가 우리한테 우리 고지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잖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이미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래야 하죠? 여긴 우리 집이니까. 정수가 반복했습니다. 서연이의 인내심이 마침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는 유지할 여력도 없는 당신들 집이요. 제가 정리하기 전에는 무너져 내리고 있던 당신들 집. 지훈 씨와 제가 8년 동안 우리의 존재와 노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온 당신들 집. 보조금? 지훈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네, 보조금이요. 우리가 여기서 공짜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집을 관리하고 이 시스템들을 유지하고 이 재산을 개선해 왔어요.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지훈 씨. 그건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요. 아니, 재산권은 아니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어느 순간부터 땀이 실제 지분으로 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지서와 우편물 전송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8년을 산 것이 그녀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녀는 마치 그가 일부러 둔하게 구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대한 지분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들 집에 대한 지분을 얻었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살았고, 제 가족을 키웠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기여한 집에 대한 지분을 얻었어요. 지훈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남의 재산을 거기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그럴 수 없다고요? 사실혼 관계의 권리나 세입자의 권리는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 재산을 관리해 온 주된 사람이라는 사실은요? 넌 집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넌 세입자가 아니라 너무 오래 머문 손님이야. 저는 두 분이 수십 년 전에 설정한 소유권에 안주하는 동안 이 집에 기여해온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녀의 선언에 담긴 오만함에 우리 모두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합리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구한테서 뭘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상황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 집은 제가 운영하기 때문에 돌아가요. 이 시스템들은 제가 유지하기 때문에 작동하고요. 이 가족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건 제가 정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 지훈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 우리 가족요, 우리 모두요.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요. 서연이는 저와 정수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섬광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정수 아버님과 영희 어머님을 포함해서요. 두 분은 이 집의 중요한 일부세요. 중요한 일부라고 정수가 반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네, 우리 가족의 집에서요. 가족의 집이 아니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집이야. 우리가 살도록 너그러이 허락해주신 8년 동안이나요. 지훈 씨. 어느 순간부터 너그러움은 동업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의 없이, 합의 없이, 동의 없이는 아니지. 서연이의 얼굴은 이제 붉어졌고 그녀의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동의요? 저는 8년 동안 당신들이 제가 이런 책임들을 맡도록 허락하는 형태로 동의를 얻어왔어요. 당신들은 제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잖아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한. 그녀는 정수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제가 이 집을 유지하는 힘든 부분들을 다 처리하는 동안 관대한 조부모 노릇을 하는 것에 전혀 불만이 없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을 스스로 돌봤어. 저는 속에서 느껴지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마지막으로 통장 정리하신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공과금 회사에 전화하신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더 나은 인터넷 요금제를 알아보거나 무언가에 대해 더 나은 요금을 협상하신 게 언제예요? 그녀의 말은 작은 화살처럼 제게 밝혔습니다. 그 말에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연이는 점진적으로 그런 많은 일들을 맡아왔고 항상 그것을 통제권 장악이 아닌 유용한 효율성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일함 속에서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게 너에게 소유권을 주지는 않아.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 가족의 주거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제가 목소리를 낼 권리를 줘요. 내 가족은 너희만의 주거 상황을 가질 수 있어.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당신의 없는 직업으로요? 제 없는 경력으로요? 제가 8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건 네 선택이었어. 그건 우리 합의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동안 임시로 여기서 지내자고 했잖아. 부모님이 돕고 싶어 하신다고 했잖아.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고 했잖아. 임시로 지내자고 했지. 영원히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언제 네가 부모님 집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아무것도 장악하지 않았어. 필요할 때 나섰을 뿐이야. 아기는 이제 더 크게 울고 있었고 고함 소리에 불안해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논쟁하면서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의 멀티태스킹은 스트레스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용기를 내서 아기는 더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서연이는 우리 손주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소리 지르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어서 속상한 거라고요. 그 모욕은 너무나 무심하고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인지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정수가 반복했습니다. 네, 이기적이요. 필요 이상으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가 기본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순간 우리를 내쫓고 싶어 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그녀와 이성적으로 대화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의 집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우리가 악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체계적으로 우리 삶을 장악해온 상황에서 자신이 희생자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아기와 함께 안방에 틀어박혀 자신과 아기를 위한 식사를 준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아내에 대한 충성심과 그녀가 부모님에게 한 짓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며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했지만 결연했고 전화로 몇 시간을 보내고 설명하지 않는 회의에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우리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정수가 우리 개인 서류철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찾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보험 증권들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여전히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그를 도와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개인 서류들 사이에 비어 있지만 우리 부동산 정보가 이미 기재된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양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제가 서연이의 필체로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재산 가치와 세금 감정에 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우리 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정수는 그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우리 서류철에서요. 공과금 명의 이전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 서류를 뒤질 때 거기에 넣어둔 게 틀림없어요. 정수는 그 양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희 씨, 최근에 우리 집에 누가 온 적 있는지 기억나요? 서연이가 들여보냈을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병원 진료 갔을 때 누가 왔었어요. 서연이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산가치 확인차 나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정기적인 절차인 줄 알았죠. 신분증 봤어요? 아니요. 서연이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공식적인 일로 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수가 전화를 걸었고 몇 통의 통화 끝에 우리는 시청 세무과에서 우리 집으로 아무도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짓 명목으로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들였고 이제 우리 서류철에는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양식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정수가 그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양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서류를 살펴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지난주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상속법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나이 드셨을 때 재산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어떤 종류의 질문이었지? 정수가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집에 충분히 오래 살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누군가가 재산을 상당히 개선하면 그에 대한 권리를 얻는지,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게 되면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질문이 계산된 것처럼 더 큰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로 집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겠죠? 정수가 그에게 제가 모르는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내 아내는 몇 달 동안 우리 공과금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하고 우리 우편물을 전송시키고 이제는 재산 이전까지 알아보고 있어. 지난주에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정보를 수집했어. 내 생각엔 내 아내가 뭘 하려는 것 같니? 지훈이는 서류들을 읽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맙소사, 그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당신들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군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건 절도고, 사기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권리를 느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물어볼 게 있는데 완전히 정직하게 대답해줘야 해. 너도 이 일에 가담했니? 아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지훈이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은 역력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해요. 물어봐야만 했어.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절대로 엄마 아빠를 해칠 짓은 안 해요. 절대로요. 그날 밤 저는 벽 너머로 지훈이가 서연이와 대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함과 격렬한 속삭임이 번갈아가며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예전에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불안감을 가라앉히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뜨개질을 하려고 애쓰며 손을 떨었습니다. 얼마 후 정수가 심각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김도연 변호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뜨개질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하는 짓은 점유취득 시효나 적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공과금 명예 이전, 우편물 전송은 누군가가 법적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단계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집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김 변호사 말로는 우리 허락하에 이사 왔기 때문에 완전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적으로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그녀를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질 거라고 해요. 뱃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공식적인 계약 없이도 세입자로 자리 잡았다면 그녀를 내보내기 위해 공식적인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정수 씨.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라서 8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알아요, 영희 씨. 하지만 법은 항상 관대함과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장기간 한 곳에서 살면서 집안의 책임을 맡아왔다면 때때로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린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김 변호사가 도와줄 겁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모든 공과금과 우편물을 우리 이름으로 다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공식적인 법적 통지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거부하면 공식적인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명도 소송 절차라는 단어가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우리 집에서 내쫓는 것을 고려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서연이가 체계적으로 우리 재산의 법적 통제권을 장악하려 한 문제였습니다. 몇 분 후 지훈이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녀가 인정했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공과금, 우편물, 재산 조사. 1년 넘게 이걸 계획해왔대요. 네가 대면했을 때 뭐라고 하던? 정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이 들어가고 있고 당신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집이 가족에게 남도록 누군가가 확실히 해야 했다고 했어요.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우리를 강탈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고? 저는 목소리에 담긴 씁쓸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집이 낯선 사람에게 팔리는 대신 정말로 집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확실히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뒤틀린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절도를 가족 보호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넌 뭐라고 했니? 정수가 물었습니다. 네가 하는 짓은 절도고 사기라고 했어. 만약 당장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네가 체포되도록 당신들을 지지할 거라고 했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던?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들 편을 들면 다시는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어. 그 위협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재산 사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은 제가 키웠던 어려울 때도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어린아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 결혼 생활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녀가 당신들을 강탈하게 두지 않을 거고 제 아들을 협박용으로 사용하게 두지도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김도연 변호사에게 전화해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논의와 타협 시도는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통지서는 화요일 아침 서연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수와 저는 거실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공식 서류를 손에 들고 우리 현관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수의 손을 잡았고 우리 둘 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아기를 품에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일련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 그리고 인식, 그리고 순수한 분노. 그녀는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통지서는 서연이에게 7일 이내에 모든 공과금을 우리 이름으로 다시 이전하고 우편물 전송을 즉시 취소하며 우리 재산에 대한 거주 설정 또는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명도 소송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원 도용, 우편 사기, 재산 사기, 미수에 대한 공식적인 고소장이 지방검찰청에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서연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우리 거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현명하게도 여동생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험악한 대결이 될 장면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정수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그녀는 법적 서류를 공중에 흔들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8년 동안 살았다고요. 자발적으로 떠날 권리가 있지. 정수가 침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야, 지훈 씨. 아버님께 실수하시는 거라고 말해줘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해주라고요. 지훈이는 다행히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서연아, 네가 한 짓은 불법이야. 아버지는 네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대하신 거야. 뭘 바로잡아? 난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은 부모님 공과금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서 신원도용을 저질렀어. 우편물을 전송시키면서 우편 사기를 저질렀고, 집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재산 사기를 시도했어. 그건 범죄야, 서연아. 나는 이 가족을 도우려고 그랬어. 내 부모님을 강탈하면서 다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때 책임을 지면서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7일 안에 모든 걸 우리 이름으로 다시 이전해야 해. 30일 안에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하고. 그게 내 선택지야. 만약 거부하면요? 그러면 넌 강제 퇴거당할 거고 형사고소는 계속될 거야. 그녀는 거의 숨기지 않은 증오심으로 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아들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 서류 쪼가리 때문에 손주를 빼앗아 가실 거냐고요? 체계적으로 우리를 강탈하려 한 사람으로부터 내 집과 내 아내를 정말로 보호할 거냐고? 응. 그녀는 절박하게 지훈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이러게 둬선 안 돼. 지훈이는 깊은 슬픔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지. 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 아니, 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랬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자기 조부모를 강탈하려 한 엄마와 함께 자라게 될 거야. 그 말이 서연이 안에 무언가를 부서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우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냥 안정을 원했을 뿐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집을 갖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미 가지고 있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유롭게 주셨잖아. 얼마나 오랫동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이 집이 팔리고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른답게 해결하는 거야, 서연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강탈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지훈이와 정수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정수는 그녀가 마지막 필사적인 수를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제가 떠나길 원해요. 떠나줄게요. 하지만 제 아들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세요.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그러지 마. 뭐요?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을 파탄내는 사람들로부터 제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야. 전부 다 돈 문제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집이랑 고지서랑 재산 가치 문제잖아요. 당신들은 자기 손주 대신 돈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그때 정수가 말해주길 지훈이가 마침내 온전히 자신의 힘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서연아, 넌 아들을 데려가지 못해. 지훈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완전한 양육권을 신청할 거니까. 정수에 따르면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마치 방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사람처럼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순 없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고 할 거야. 자기 아들의 조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엄마는 그 아이의 감독 없는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 지훈 씨,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내 아기를 뺏어갈 순 없다고. 뺏어가는 게 아니야. 절도와 사기가 가족을 부양하는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거지. 서연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바로잡을게. 고지서 다시 이전하고 우편물 전송 취소하고 이사 갈게. 제발 내 아기만 뺏어가지 마.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법적 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서연이는 모든 공과금을 우리 이름으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우편물 전송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개인 물품만 챙겨 우리 집에서 시내 반대편의 아파트로 이사 갔지만 형사고소는 계속되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서연이가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런 짓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가 서연이의 재산 사기 시도와 함께 아이를 조부모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위협에 대해 들었을 때 양육권은 지훈이에게 주어졌고 서연이에게는 감독하에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제 집에서 몇 년 동안 무시당하며 지낸 탓에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자신감도 말수도 적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저는 증언을 하도록 불려갔고 어떻게 제가 점차 제 공간에서 밀려났는지, 어떻게 제 권위가 훼손되었는지, 어떻게 제 존엄성이 공격당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지만 수년간의 작은 굴욕들, 점진적인 자율성 상실, 제 집에서 침입자처럼 취급당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허락 없이 제 부엌을 재배치했습니다. 제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음식, 제 청소, 제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제 집의 공간에서 저를 하나씩 밀어냈고 마침내 저는 방해하지 않으려, 눈에 띄지 않으려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판사는 공감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저를 더럽다고 불렀고,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을 때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강하고, 제 진실에 확신이 있었고, 제 집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을 되찾겠다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사기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는데 관련된 모든 법적 비용과 수수료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격주 주말마다 법원의 감독하에 아들을 만났고 그 방문 동안 우리 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돈을 모으는 동안 임시로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월세를 냈고 집안 경비에 보탬이 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관리되거나 극복해야 할 늙은 친척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집주인으로 대했습니다. 초기 대결이 있은 지 6개월 후 저는 우리 정원에서 장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설치한 그네에서 지훈이가 아들을 밀어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기의 웃음소리는 음악 같았고 오랫동안 긴장된 침묵과 두려움으로 억눌려 있던 공간을 채웠습니다. 집이 다시 우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제가 선호하는 대로 수납장을 재배치할 수 있었으며 방해받거나 지적받지 않고 저녁 식사 중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기게 된 작은 자유들이었습니다. 정수가 정원으로 나와 제 어깨에 팔을 둘렀고 우리는 아들과 손주를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요. 몇 달 후 어느 날 오후, 지훈이는 아들이 마당에서 노는 동안 현관에서 정수와 저와 함께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작은 평화의 공간에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해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 것.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한 것. 제가 지켜드렸어야 할 때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용기를 찾은 이 남자를. 지훈아, 넌 중요할 때 우리를 지켜줬어. 제가 말했습니다. 선택이 분명했을 때 넌 옳은 것을 선택했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마도 그랬겠지. 하지만 넌 결국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했어. 우리는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걱정 없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한 어린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지켜보는 것을 보고는 달려와서 찾은 작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아이가 저에게 꽃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거예요. 저는 감사함으로 꽃을 받았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작은 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유롭게 제게 다가와 선물을 건네고 제 애정을 구했습니다. 고맙다, 내 사랑. 제가 아이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우리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날 밤 늦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지. 진심으로 여기서 8년 동안 산 것이 40년의 소유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준다고 믿었던 거야. 저는 그 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무엇이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스운 건 말이죠. 만약 그녀가 감사할 줄 알고 존중할 줄만 알았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들을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우리 집과 우리를 존중과 감사함으로 대했다면, 만약 그녀가 우리 가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기여했다면, 만약 그녀가 원하는 것을 뺏으려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들 가족을 무기한으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통제해야만 했어. 단지 즐기는 대신 소유해야만 했지.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우리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제가 심은 장미, 손주가 놀던 그네, 우리가 거의 잃을 뻔했던 집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녀가 계획했던 방식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의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그녀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졌다는 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졌는지는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 격동의 날들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집에서 4블록 떨어진 곳에 집을 샀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우리 손주가 방과 후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지훈이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서연이는 작년에 자기 집을 소유한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격주 주말마다 우리 손주를 만나고 지훈이에 따르면 이제 자신만의 영역을 통제하게 되어서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의 야망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수와 저는 최근에 유언장을 갱신하여 모든 것을 지훈이에게 남기고 손주의 교육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정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나 뺏으려 애썼던 집은 결국 우리 가족에게 남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절도와 사기가 아닌 사랑과 관대함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가끔 밤늦게 잠이 오지 않을 때 만약 정수가 지하실에서 그 서류들을 찾지 못했다면, 만약 그가 그 전화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작은 신호들을 계속 무시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합니다. 서연이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점차 우리 집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그녀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그 노부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가족 구성원에게 모든 것을 잃고 물질적 소유물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박탈당한 채 혼란스럽고 집 없는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 하지만 정수는 그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대화를 들었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는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그가 그날 부엌에서 지훈이를 불러 그 서류들을 보여주며 했던 그 세 마디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행복합니다. 요리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쁨으로 정원을 가꿉니다. 비판받거나 지적받을 두려움 없이 손주와 놉니다. 우리 집은 다시 우리 집처럼 느껴지고 우리 손주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고 관대함은 감사를 요구하지 않지만 존중은 가족 내에서도 특히 가족 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지훈이와 손주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토스트는 황금빛이었고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으며 저는 정원에서 꺾은 신선한 작은 꽃들을 식탁 중앙의 꽃병에 꽂아두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다시 제 것이 된 공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지훈이가 졸린 듯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온 작은 아이는 바로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 아이가 제 허리를 꽉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좋은 아침, 내 사랑. 제가 아이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우리에게 합류했고 그 광경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긴장 없이, 두려움 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끊임없는 느낌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지훈이와 작은 아이가 떠나려 할 때 손주가 문가에서 멈춰서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방과 후에 다시 와도 돼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 쿠키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내 사랑.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는 그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자유롭게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용기의 한순간, 자신을 위해 일어서기로 한 결정이 한 가족의 행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무력감을 느꼈고 제 공간, 제 존엄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침묵당하도록, 제 영역이 조금씩 하루하루 침범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까봐, 이야기의 악당으로 보일까봐 두려워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단지 저항의 부재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균형, 상호 존중,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에서 옵니다. 정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뒤에서 저를 껴안았고 제가 마지막 접시를 닦는 동안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 우리가 거의 집을 잃을 뻔했던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잃지 않았잖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잃지 않았죠. 당신 덕분에, 우리 덕분이죠. 그가 정정했습니다. 당신도 나만큼 용감했어요, 영희 씨. 법정에서 당신의 증언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무시당한 후 제 목소리를 찾은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제 진실을 말하고 경청받고 인정받은 것은 제 안의 깊은 무언가를 치유했습니다. 지난달에 손주 인수인계 때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본 거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눈을 마주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뭔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해하기 시작했나 보죠. 정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마도요. 아니면 그냥 패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우리 손주는 행복하고 지훈이도 잘 지내고 우리 집도 우리 것이잖아요. 물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편으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서명 없는 카드 한 장이 있었고 제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미안해요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허락 없이 만들었던 우리 집 복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정수나 지훈이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려하면 아무리 불충분하더라도 사적인 무언가, 조용한 인정, 아마도 후회와 같은 것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 서연이가 하려 했던 짓에 대해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 저는 화해를 향한 그 작은 발걸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76인 저는 복수나 심지어 완벽한 정의보다 평화와 기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날 방과 후에 손주가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의 전통인 계피 쿠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을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재료를 섞는 동안 신나게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이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집이나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추억, 전통, 무조건적인 사랑. 할머니, 우리가 쿠키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 쿠키를 만들 줄 알았어요? 아니란다, 내 사랑. 할머니의 할머니가 내 나이쯤이었을 때 가르쳐 주셨어. 그럼 할머니의 모든 레시피를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그리고 언젠가 너도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 그 생각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애들도 여기 와도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이 집은 항상 열려 있을 거란다. 제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가 집에 돌아와 계피와 설탕 냄새가 나는 부엌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셋은 현관에 앉아 아직 따뜻한 쿠키를 먹으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단지 등기 부등본이나 우리 이름으로 된 고지서가 아니라 소속감, 안정감, 가치 있고 존중받는 느낌, 자유롭게 움직이고 의견을 표현하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8년간의 제 존엄성의 느린 침식은 제게 그 자유를 다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제 공간, 제 목소리, 제 경계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노나 씁쓸함이 아니라 명확함과 단호함으로. 그리고 그날 정수가 했던 세 마디, 이제 끝내야 해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일어서 주는 누군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눈이 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누군가? 우리가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을 때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해주는 누군가. 오늘 제가 제 집을 볼 때,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정리된 제 부엌, 제가 고른 꽃병에 꽂힌 제 꽃들, 제가 놓은 책장에 있는 제 책들을 볼 때 저는 감사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가 제 공간에서 저를 작게 느끼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력. 제 이름은 김영희,
76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집입니다. 여기서 제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제 존재는 가치 있습니다. 제 존엄성은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저를 다른 식으로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